우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그리고 우리 자유학사 포럼 어, 자문위원이신 우리 김수호 교수님 모시고 경제학 특강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경제 이해와 오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강의 후에 또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명을 좀 바꿔봤는데 머리가 좀 덜 하얗죠? 예, 예. 아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다 괜찮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한테 화면 공유권을 좀 넘겨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비활성화돼 있어 제가 화면 공유를 못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했습니다. 다른 분이 공유를 했대요. 그 공유를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2020년 12월에 이 주제로 강의를 한번 했더군요. 그때 슬라이드가 한 140개 정도 됐었는데 틀림없이 다 못하고 하다가 중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중단했는지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다 그러고 다른 데서 거기 최근에 한 건데 그냥 이걸 순서로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너무 똑같은 걸 그때 또 하기도 그렇고 근데 좀 비슷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초점을 왜 시장경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판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가장 큰 게 시장 경제는 빈부격차를 크게 한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들 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주범이 시장 경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을 방조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체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경제에서 이윤 추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논란을 이제 우리 홍성준 박사님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윤 추구는 비윤리적이고 세속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윤 추구보다는 자선이 좋다. 자선이 훌륭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하에서는 천박한 상업주의가 지배한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돈 되는 것만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 인센티브, 멀티리얼 인센티브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정한 소중한 가치가 훼손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물질 만능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시장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러한 주장들이 맞는 주장이냐 이걸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시장 경제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1시간 정도 토론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한 대까지 딱 표시해 놨다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머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 최근에 어디서 강의를 해봤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강의하기에는 너무 분량도 많고. 자, 그래서 왜 시장 경제가 필요한가, 왜 시장 경제인가 이 주제를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구조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필요하다. 인간이 이제 완벽하지 않아서 시장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시장 경제만이 오늘날 인류의 번영을 이루었다. 세 번째는
시장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를 가져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장 경제가 차라리 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시장 경제를 하면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개인의 만족이 극대화된다. 그 만족 극대화되는 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다른 각도에서 또 논쟁을 해야 되겠죠. 그,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시장 경제인가? 첫 번째, 인간의 불안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다. 이건 뭐 여기 목사님들이 지금 다 아는 사실이죠. 타락의 결과 우리가 아직 불안전하게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세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이것을 그 경제학적으로는 두 가지 면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식이 불안정하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 동기가 불안정하다. 지식이 불안정하다는 것은요, 주관적이다라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릅니다. 만약에 기계라면 가장 효율적인 거 한 가지만 좋아하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이건 선호가 저마다 다르다. 이게 경제학에서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배급 경제 같으면 뭐 선호를 알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거 주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선호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아니고서는 각자 다양한 자기의 만족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불완전한 게 우리가 이성이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inevitable하다 이런 말을 쓰죠.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해도 인간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뭐 켈빈의 그 네 가지 형태의 지식 뭐 그거에도 통하죠.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알 수 없다. 그거하고 이제 통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식은 남겨놨죠.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확률 분포도 알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불확실성에 살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경제학에서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좀 불확실하더라도 확률 정도를 알면 그래도 그 불확실한 걸 대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몰라요. 내가 내일 자동차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 1,000,000명이 그동안 통계에 의해서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0.0 몇 %다. 이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서 보험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사고하면 평균 재산 손실이 얼마큼 나더라. 그래서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률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불확실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확률 분포도 알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어떤 집값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또 올라가더라도 어느 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갈까? 이거 알 수 있다면 세상에 돈 못 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확률 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확률 잘하는 사람은 돈 다 벌어요. 근데 못 하거든요. 이게 바로 확률 분포도 알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불확실성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완벽하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행동 동기는 도덕적이냐 했을 때 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잘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타락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행동 동기가 절대 도덕적이지 않다. 인간은 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 아까 저기 왜 부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 부린다고 이제 욕한다고 어떤 분이 그랬는데,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쓴 그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 있죠. 제가 한번 자유역사 포럼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청빈론, 청부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김영복 목사님이 총신 나왔을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해요. 근데 그분은 청빈론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그 책을 보면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분 이제 친구분이 저한테 이제 강의하는 중에 제 학생 중에 그 친구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자기가 김영분 목사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대요. 돈 생기면 그냥 바로 친구를 밥 사주고 다 써버린대요. 한 일주일 만에. 그리고 나머지 3주간은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다닌대요. 친구가 안 사주려고 그러면 뭐 화낸대요. 야, 난 너 사줬는데 너는 왜 나 안 사주냐? 어? 우리가 형제인데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저분은 저 책 쓴 대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 그래도 일관성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혹시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나병촌에 들어가든지 극빈자촌에 들어가서 살지? 지금 미국 살거든요. 왜 세계에서 제일 부자에 나가서 사느냐? 그거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이 참 아까 바리새인 얘기도 했었는데 도덕적이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죠. 근데 완벽하게 그리고 몇몇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도 없을 뿐더러 몇몇 사람은 또 완벽에 가깝게 도덕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인간은 그 두 가지 면에서 불완전합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 그러면 도덕 정치하면 돼요. 특히 엘리트 중에서 완벽한 사람 앞에 내세워서 그 사람 말 그냥 순종하고 뭐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고 전지전능한 사람도 없으니까 누구의 의견이 좋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서로의 선호, 자기 좋아하는 게 나타나게 해서 그것대로 이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거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 목사님 제가 이거 강의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행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너무 기억 잘하면 싫어한다 그러던데 예, 그래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잘 기억이 안 나.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실 우리 이 기독교 우리 그 좌파 학자들이나 기독교 목사님들은 탐욕을 버리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마치 탐욕만 버리면 이 세상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왜 집값이 오르냐? 집 두 채 있는 사람의 탐욕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다주택자들이 탐욕을 안 부리면 집값이 안 오른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이제 이 좌파 기독교 단체에서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리고 이제 또 탐욕 적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마트의 탐욕 때문에 재래상권이 죽는다. 가진 자의 탐욕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한다. 기업가의 탐욕 때문에 노동자들이 착취당한다.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만 대한항공이 괌에 한번 추락한 적이 있어요. 229명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뉴스에 비행기가 떨어진 이유가 중력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답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응을 안 맞습니다. 할 수 없네요. 맞습니다. 맞죠? 중력이 없으면 공중으로 튀겨나가겠죠. 예, 중력이 있어서 떨어진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도움이 됩니까? 대한항공 칼이 떨어졌으면 중력을 우리가 탓할 수 있습니까? 중력 때문이라 그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뉴스 시간에 비행기가 떨어진 원인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발 방지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종사 실수라면 대한항공이 물어줘야겠죠. 만약에 기체 결함이라면 보험사가 물어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테러 때문이라면 더 복잡한 문제가 꼬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력 때문이라 그러면 맞을지는 몰라도 참신한 답변은 아닙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알고자 하는 답변도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 사회에서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이 탐욕 때문이라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탐욕이 없으면 그렇게 지구상에 이 많은 경제 문제가 생기지 않지도 못해요. 저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전부 나눠 줘보세요.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천국이지. 그런데 마치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날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비록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간의 지식을 남겨주셔서 그래도 양심도 주시고 일반 은총적으로 이런 걸 주셔서 이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인간들끼리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깨우치고 더 발전시킨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고요. 경제학자의 할 일이 뭡니까? 탐욕이야. 그거는 목사님들은 그런 말 해도 돼. 목사님들은 예수님도 그랬고 탐욕을 버려라. 형제를 사랑해라. 오른빵을 때리면 왼빵을 내라. 이런 말은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근데 경제학자도 똑같은 강연을 해요. 기독교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소리 해요. 왜 목사님 밖으로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경제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왜 어떤 사회는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고 어떤 사회는 올라가요? 수요가 지나쳐서 그러냐,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냐, 제도가 잘못해서 그러냐. 모든 경제 문제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이게 테러 때문이냐, 기체 결함이냐, 이걸 밝히는 게 맞듯이. 그런데 모든 길은 탐욕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적도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 경제학을 한다 그러면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가 국본을 해서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제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은 몰라도 국부는 다 들어봤을 거고 국부를 안 읽어봐도 요 구절은 수없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족관 주인이 양조장 주인이나 빵 제조업자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다. 돈벌이에 대한 관심과 탐욕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의도하지 않게 공익이 증진된다.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시장 경제는 탐욕스러운 인간들끼리 모여서 조화롭게 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필요를 공급하게 만들까? 이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경제학이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넌크리스찬들에 비해서 조금 관용하고 좀 더 젠틀하고 좀 더 베풀고 이런 걸 해야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인류 사회가 낙원이 도래하게 될 거다. 이거는 지나친 낙관론이죠. 뭐 마이클 샌들 같은 경우에는 좌파 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탐욕은 인간관계에서는 악덕으로 통하지만 이런 악덕을 활용해서 공동선을 이룩하는 것이 시장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행해야 할 도덕적 연금술이다. 여러분 연금술이 뭔지 아시죠? 뭐 값어치 없는 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비싼 금으로 만든 게 연금술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지만 시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모여서 시장에서
서로 탐욕을 지나치기로 너도 손해 나도 손해인 걸 알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서로 탐욕을 제어하면서 서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을 하거든요. 이게 시장의 신비고 이게 연금술과 같은 시장의 놀라운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시장보다는 배품, 나눔, 사랑, 희생 이런 걸 미덕이라고 강조하고 탐욕, 이기심, 물욕 이런 걸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그게 아담 스미스 이전에는 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딱 도래하고 나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천들이든 마파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도도한 인류 문명의 번영을 가져왔던 근대 이후의 핵심 사항인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아담 스미스를 깨우치지 못한 거죠. 아담 스미스만 올바로 이해해도요.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어, 만약에 머티리얼 인센티브를 우리가 부인하면요.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봤듯이 결국은 강제적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금전적 동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기 매매 같은 거.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피를 돈 주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피 뽑아 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필리핀 같은 데 막 다 신장 하나씩 빼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기 밀매하려고 인신 매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금전적 동기로 할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상거래라고 해서 다 천박한 건 아니에요. 멀티리얼 인센티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헌혈 같은데 이런 대안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사실 피가 모자랍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 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헌혈에 이제 의존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피를 팔게 되니까 매혈을 하게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약간의 인센티브를 쓰면은 굉장히 헌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혈을 하면 헌혈 증서를 줘서 나중에 내가 갑자기 피가 필요했을 때 우선적으로 피를 공급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3번 헌혈하면 병원에서 분만비를 30% 할인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식으로 뭐 말하는 이게 매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이거는 약간의 인센티브죠. 증여는 선한 것이고 인센티브는 나쁜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증여가 선해요. 근데 증여만 가지고는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피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 장기 기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돈으로 이제 할 게 아니라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자녀들한테 베네핏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시장 경제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적 소유재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시장 경제 그러면 뭐, 그래서 가격 기구,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시장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여기 사진에 보이는 로버트 노직 교수가 아까 마이클 샌들 교수와 같이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데 마이클 샌들 교수는 좌파 철학자면 이 사람은 우파 철학자예요. 같은 과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샌들 이전에 훨씬 유명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시장 경제의 특징을 자발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자발적 교환은 윈앤윈 솔루션이에요. 자발적 교환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발적 교환의 반대말은 강제죠. 강제라는 것은 칼을 들이대고 뺏는 거잖아요. 내가 강도가 칼을 들여서 야, 돈 내놔 알아서 지갑에 있는 10만 원 빼져가면 강도는 플러스 10만 원, 그 다음에 뺏긴 사람은 마이너스 10만 원, 두 개 합하면 제로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강제의 결론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 본의에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강요해서 할 수 없이 하면 그 거래 이후에 생기는 건 제로섬 게임. 그런데 자발적 교환은 자발적으로 서로가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행동은 윈앤윈 솔루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마켓 가서 1,000원 주고 물을 한 병 샀어요. 사실 이거 싸게 사면 5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목이 마려우니까 좀 돈 더 주고라도 1,000원 주고 샀어요. 나는 내 지갑에 있는 1,000원의 가치보다 이 지금 당장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 한 병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타고 나서 내 만족감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판 사람은 내 지갑에 있는 1,000원을 더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원가보다 더 받았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만족. 그래서 자발적 교환의 결과는 양쪽 두 사람이 다 만족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윈앤윈 솔루션이다. 그런데 시장 경제가 자발성이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항상 윈앤윈 솔루션. 시장 거래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발성이 올라가고 서로 만족감이 올라갔으니까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협동과 경쟁이에요. 뭐 경쟁하면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거 다 알죠. 마라톤을 해보면 골라인까지 피말리는 접전을 할 때 신기록이 갱신이 돼. 만약에 1등은 저 앞에 가고 2등, 3등 저 뒤에 쳐주는 게임에서는 신기록이 안 나온대요. 그게 이제 그 경쟁의 효과인데 협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협동을 하면 시너지가 발생돼요. 제가 요것도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무게가 6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 두 필이 끌면 쌍두마차를 많이 쓰잖아요. 그 두 필이 끌면요 32톤까지 끈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 수리적으로는 두 필이 끌면 12톤까지 끌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배가 아니라 뭐 세 배도 넘죠. 32톤까지 끌 수 있대요. 이게 아마 인간도 그렇지만 힘내라 힘 그러면 서로 그냥 격려하고 영차하면 더 힘이 난다 그래요. 이게 협동의 시너지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보면 사회주의는 사실 그 협동농장이라든지 협동을 강조 많이 합니다. 그 경쟁하지 말라 그래요. 경쟁은 나쁜 것이라 그래요. 자본주의의 경쟁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는 이제 경쟁은 별로 안 쓰고 경쟁이라고 하는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인센티브 별로 안 쓰고 협동을 강조하는데 그럼 자본주의는 협동은 강조하지 않고 경쟁만 하나요? 뭐 자본주의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본주의에서도 상당히 협동을 강조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비는 일종의 교환이잖아요. 교환은 소비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환 행위는 바로 자발적 협동이에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시장 기구에서 자발적 협동하는 게 소비 행위예요. 둘 다 거래하고 나서 만족감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생산에서 또 협동인 것은 분업의 협동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업이 협동 메커니즘이잖아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협동이라는 두 가지 시너지 발생 방법을 다 활용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시장이라는 것은요, 기회의 바다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누구한테나 열려져 있는 것.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을 강조. 부모 자녀 만나서 기회마저 박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도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그러고, 이 기회의 균등을 없애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 후에 결과가 다르게 서로 나타나더라도 그걸로 인정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썼던 표현이 있죠. 뭐 기회는 공정하고, 아니요,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공정하다 그랬나요? 결과가 정의롭다 그랬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 여러분, 정의롭다는 게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은 성적을 받은 게 공정한 겁니까? 정의로운 겁니까? 아니죠. 정의로운 것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좋은 성적 얻고 게으르고 팽팽 논 사람은 나쁜 성적 얻는 게 정의로운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하에서 노력 안 한 사람이 많이 얻고 노력했는데 조금 이거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 공정하다는 소리는 사람의 노력과 여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는 건 못 쓴다는 말이에요. 과정이 공정했으면 결과는 달라야 정상이고 그걸 수용하는 게 뭐죠? 정의로운 것인데 지금 좌파들은 결과마저 같아야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왜 시장 경제인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시장 경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서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시장 경제인가? 두 번째는 시장 경제는 인류 번영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500년 전에 조선 농부하고 영국 농부하고 누가 더 부유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조선이요, 그리고 뭐 어떤 학생들은 영국이요 그래요. 제 답은 둘 다 거짓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소수의 왕이나 귀족들이나 조선을 치는 양반 계급이나 좀 먹고 살만했지 나머지 대부분의 농부들은 다 거지였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거지였습니다. 제 딸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렸을 때. 야, 너는 조선시대 공주님으로 태어나는 게 좋냐? 지금 21세기에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게 좋냐?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왜 미안하게 그런 거 물으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공주가 아니라 여왕이라도 너 아기 낳을 때 생살째 째야 된다? 그리고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런가? 다시 생각해 볼게. 솔직히 우리 모두는 조선시대 공주보다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의 질은 그거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어, 사실 중세 정도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귀족들도요. 겨울 되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외투를 입고 추위를 막느라고 둔해가지고 이 뭐 성벽 안에 살면 따뜻할 것 같습니까? 별로 따뜻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경제사학자들이 그 시대의 귀족이나 뭐 궁전이나 다 보면요. 요새처럼 쇠를 사용해가지고 빈틈없이 탁탁탁 짓는 거 없어요. 다 바람이 술술술 통했고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일하고요. 칫솔이 있습니까? 치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지배계층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에서 살았죠.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1인당 GDP를 2000년의 축에 표시한 겁니다. 거의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던 1800년까지 인류의 1인당 GDP는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1인당 소득만 그러냐? 인구도 똑같아요. 이건 인구 그래프예요. 인구도요. 먹고 살만해서 좀 발전을 해서 인구가 증가할 만하면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용토를 관리 못하니까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질병에 노출돼서 역병이 돌아요. 이렇게 멜더스가 얘기했던 인구 증가를 가로막는 세 가지 재해, 전쟁과 아니 전쟁과 기근과 역병, 이 세 가지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구는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장기적인 스펙트럼에서 보면 거의 발전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근대 시대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서요. 최근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경제와 또 인구 외에 여러 가지 사회 발전 지수들이 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사회 발전 지수라는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어떠냐, 뭐 영아 사망률이 어떠냐, 1인당 소비하는 에너지가 어떠냐, 뭐 이런 거 종합적 교육 수준이 어떠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사회 발전 지수를 이제 이안 모리스라는 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동양서양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사학자들은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철학적으로 뭐 이런 거는 뭐 더 옛날에도 많이 발전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공한 경제사학자들은 인류 역사는 아주 극명하게 딱 갈라져요. 근대사회 이후와 전근대사회. 근대사회에 비로소 인간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조금만 흉년이 몇 년만 지속되면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문명을 가져왔다는 것이 인류상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멜서스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인구 증가의 세 가지 장애의 요인입니다. 이렇게 멜더스에 덧해서 그걸 세 가지를 멜더스 덧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서 탈피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산업혁명인데, 기점 산업혁명인데, 그 산업혁명을 가져온 게 뭐냐 보면 개인의 발견, 또 자유의 증진, 계몽주의, 그 전으로 거슬러 오면 합리주의, 과학혁명, 르네상스, 더 거슬러 오려면 중세를 깨운 강진,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더라도 이거 뭐냐면 전 세계를 8개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1820년대와 1998년도 이 두 시기에 지역별 1인당 GDP를 계산한 건데, 여기 보시면 짙게 표시된 것이 1820년이에요. 아프리카나 뭐 서유럽이나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불과 200년 전 얘기예요. 1820년. 그런데 20세기 말에 가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이게 뭐냐? 결국 몇몇 지역이 굉장히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밖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로축은 뭐냐면요. 전 지구의 나라들을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를 20%를 오른쪽에 둔 거예요. 왼쪽 20%는 가장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나라, 뭐 북한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가 여기 속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유주의 나라들이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나라는 뭐 중간적인 나라, 나머지 20% 이렇게 5개 묶음으로 해서 그 5개 지역의 각각의 평균 1인당 소득의 평균을 내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20%에 속하는 나라들의 1인당 소득 평균은 2만 6천 불이 넘었어요. 자유도가 낮은 나라들은 2,800불. 결국 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잘 산다. 경제적 자유도가 뭡니까? 바로 시장 경제를 한다는 의미죠. 시장 경제가 바로 인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인류의 번영을 가져온다. 뭐 이건 한강의 적과 대동강의 비극 이것도 똑같았잖아요.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에 포섭됐고 북한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진영에 포섭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어, 그,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하면 잘 살게 되는 건 인정하는데 한 가지 간과하는 건 뭐냐면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난을 너무 미워하고 번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 번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신경 쓸 수 있는 거고요. 번영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들었을 때 결국 백신을 만들어낸 나라들은 돈 많고 과학이 발달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은 방법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이 인류의 대재앙 앞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번영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절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번영할 수 있는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은 인류를 통해서 지금의 70억 인구를 번성하라고 그러셨지 하나님이 혼자서 70억 인구를 만드시진 않으셨어요. 인구가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그렇게 하면서 부부의 사랑, 자녀와 부부가 삼일체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하시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뭐 낙원을 이 땅에 한꺼번에 주실 수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지상에서 우리의 과제는 타락됐으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겨주신 지식과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소니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이런 것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아이포드 근데 사실 지금 이런 것도 필요 없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죽어버렸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 소니 워크맨 이거 하나 있으면 엄청 부자예요. 이게 값이 지금의 핸드폰 가격보다 아마 비쌌을 겁니다. 음질이 그때 당시는 좀 환상적이었어요. 이거 소니 워크맨 이거 이렇게 헤드셋에서 듣고 있으면 정말 뿅 갔어요. 젊은 아이들은.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이죠. 사실 이 시대에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상이 더 필요할까? 그 사이에 인류는 또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냈죠. 공산주의자들은요, 이런 걸 부정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게 맞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부정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겠습니다. 오늘날 좌파 사람들은 집이면 뭐 재택 수단이 되면 안 돼. 집은 거주 공간이지
집 뭐 그렇게 사치롭게 사냐?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탈 것인데 뭐 자동차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려고 그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구동독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동독이 뭐 독일이 과거에 자동차 기계공학이 영국보다 늦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에 화학공업, 기계 정밀기계공업 독일이 앞섰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기술이 독일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동독은 또 중앙집권제니까 더 기술 집약적으로 나라에서 투자해가지고 잘해가지고요. 1959년에 구동독 지역에서 트랍이라는 애칭을 받은 이 트라반트 601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트라반트 601 모델은 동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의 총화였어요. 그게 당시 지금 몇 년 전입니까? 60년 전이죠. 그때 최고 속도 123km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게 철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티코보다 더 차가 가벼웠다 그래요. 차가 가벼워야 연료도 좋고 그렇잖아요. 당시에 서독의 BMW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벤츠라든지 이 차에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동독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이거 이상의 탈 것은 필요 없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동독 거리의 차의 모습인데 다 똑같은 차예요. 색깔만 다르지. 줄 서 있는데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죠. 엑셀차 쫙 있고 뭐 한 30년 전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 뭐 고만고만한 차들이 대세를 이룰 때 이런 모습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동독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발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동서독이 통합될 때까지 겨우 전기 점화장치 정도 조금 막 바퀴에 스프링 좀 바꾼 뿐이고 50년대 구형 모델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런 게 기독교적 이상일까요? 정말 자동차는 이걸로 만족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아까 뭐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난 이런 차 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손모 교수님이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이라기보다 이건 존경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는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그걸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걸 보면 굉장히 풍요롭게 줬어요. 도대체 바닷속에 해마는 왜 필요하고 왜 그렇게 다양한 물건, 동식물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면요, 하나님은 딱 서너 가지만 만들면 돼요. 근데 풍부한 하나님은 정말로 다양한 종을 만드시고 다양하게 이 세상을 장식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같이는 못 만들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개량해 나가는 것에 기여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가요 충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랭식 2연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랭식이니까 조금 달리면 쉬어야 돼요. 우리 라지에이터는 수냉식이잖아요. 이건 공랭식이기 때문에 한 2시간 가면 한 30분씩 쉬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한국 자동차들이 그랬거든요. 조금 많이 타면 오버히트 한다 그래요. 이 라디에이터가 나빠가지고 막 연기가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엔진에 요새 우리는 엔진 오일 따로 넣고 휘발유 따로 넣잖아요. 이거는 그 피스톤 안에다가 휘발유 넣을 때 엔진 오일을 같이 섞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오토바이 한 대가 조그만 엔진이지만 자동차의 10배 오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휘발유 넣을 때 엔진 오일을 같이 넣는다. 그래서 이게 그래요. 그래서 동독 지역에 매연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지금 우리 전 세계 지구의 공해는 말도 못할 거예요.
만약에 공산주의적 사고로 이런 자동차에 만족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다. 통일되자마자 이 자동차는 사라졌습니다. 왜? 그 생산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서독의 자동차의 발전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이 차를 한 대 살려면 6, 7년을 기다려야 돼요. 주문을 넣고 나서. 그래서 없어졌고요. 그럼 독일만 그러냐? 독일은 사실 공산권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공산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공산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인데, 인도도 똑같아요. 이거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엠베서더라고 하는 자동차인데, 힌두스탄 모터스라고 해서 나온 엠베서더 자동차예요. 이게 거의 인도에서는 고급 승용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를 이제 타는데, 불의 상징이에요. 이거를 하나 살려면 10년 걸려요, 10년. 이게 도요타와 같은 1958년에 생산을 시작했고요. 현대는 1967년에 생산을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한 10년 늦게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게임이 안 되죠.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우수한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10년이 아니라 15년이에요. 15년. 이게 이제 인도의 엠베서더 모델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 주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만이 인류를 가난에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번영을 선도하고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뭐, 부자가 되면 뭐 할래? 뭐, 가난해도 평등한 게 좋아. 그러면서 하향 평등을 원합니다. 북한 가서 살려면 또 안 살아요. 북한은 낙원이라서 갈 필요가 없대요. 남한이 할 일이 많아서 남한에 있어야 된대요. 핑계 같은데. 아무튼, 두 번째 주제는, 어, 번영을 가져오는 걸 시장경제였고, 그리고 이 번영을 너무 지나치게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했는데요. 하나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정도 더 하고 질문 예, 토론할까요? 예, 예, 예. 네. 세 번째는 왜 시장 경제인가? 세 번째. 시장 경제는 분배 문제도 개선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를 낳는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가 더 빈부격차가 심했을까요? 전 자본주의 시대가 빈부격차가 심했을까요? 여러분, 유럽의 성들이나 가보세요. 그 시대가 훨씬 더 심했죠. 권력을 가진 자는 돈만 아니라 모든 파워를 다 쥐었죠. 구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북한 김정은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의 일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대부분의 그 외 지역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잖아요. 빈부격차를 뭐로 가지고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뭐 기업 총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려하면 뭐 여기도 중세 못지않게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은 주식을 가지고 있죠. 조기 쪽지를 갖고 있어요. 그거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훨씬 더 비서도 막 부리고 하지요. 그런데 그 1%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2%에서 10%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요. 보통 중산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다 제일 큰 재산 목록 1호는 자기가 사는 집이고요.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어, 분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스웨덴 같은 사회는 뭐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구별하기 좀 어려울 정도지만
구소련보다는 훨씬 더 분배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더 친환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공산권 사회는 공해를 유발하는 것도 당국이고 공해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도 당국이고 그러니까 공해 유발자와 감시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오염 발생은 공산주의가 훨씬 더 심합니다. 후진국일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그래프는 경제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하위 10분위 계층의 소득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로축은 아까 말한 듯이 오른쪽은 가장 시장 경제가 발달된 나라 20% 나라고 맨 좌측은 가장 경제적 자유가 없는 20% 나라예요. 그리고 이 기둥의 높이는 뭐냐 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하위 10%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에요. 만약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시장 경제가 발달을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식의 양극화가 난다면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반대로 나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뜯겼으니까 자유주의 사회에서 더 가난해야 되고 약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덜 뜯기니까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이게 이 그래프가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더 높잖아요. 이 그래프 이해가십니까? 이해가면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반대로 적어도 되고요. 이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 이렇게 벌어지는 양극화가 있어. 이렇게.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양극화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올라가고 부자도 올라가는데 부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가난한 사람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좀 덜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양극화는 이런 양극화입니다. 이런 양극화. 그런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양극화는 이런 양극화, 이런 양극화.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가로축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오른쪽은 제일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20% 국가하고 왼쪽은 경제적 자유도가 없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20% 국가예요. 세로축은 뭐냐? 가장 가난한 10%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회가 100% 균등 분배가 됐다면 가난한 10% 사람들의 소득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소득의 10%가 돼야 돼요. 이 숫자가 10이 돼야 돼요. 10이. 그런데 2.1, 2.6, 1.7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사회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전체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시장 경제와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사회주의 경제나 이건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느 사회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건 아니다. 최, 최, 최소한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빈부격차가 벌어졌을 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 부자들이 너무 빨리 부자가 돼서 벌어지는 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양극화를 갖다가 어디다 적용을 하고 있냐면 학교 현장에다 적용을 합니다.
학교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현장에서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고 있어요. 양극화 해소가 뭐냐? 아니,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공부 못하게 해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공부 잘하는 게 양극화죠. 그거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학력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 다 모아놓고 야 일반 담임 선생 너희 반 왜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졌어?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왜 이렇게 벌어졌어? 야단치면요. 그 담임 선생님이 반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이리 나와. 공부 작작 해라 이놈아. 너가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양극화가 벌어져서 나 교장선생님한테 혼났잖아.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양극화를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지. 불러다가 너 왜 성적이 떨어졌니?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이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선생님의 관심사는 잘하는 애는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애에 더 관심을 가져서 못하는 애에 관심을 가져서 얘들 성적 올리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내버려둬도 잘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이것이 더 올라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수록 하는 일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들은 벌어지는 것 줄이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격차를 너무 이제 반대하다 보니까 정당한 소득의 이제 상속세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높이잖아요. 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세계 1위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속세 없는 나라하고 있는 나라하고 어떤 나라가 더 많다 그랬죠? 상속세 한 푼도 안 걷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왜? 상속세는 이중과세거든요.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세금, 각종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인데 죽었다고 또 내.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안 걷는 나라가 지구상에는 더 많습니다. 이중과세. 그런데 조세 원칙 중에 또 한 가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겼잖아요.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는 거두면 안 되는 거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걷는 게 맞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주는 사람 기준이고 어떤 나라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서 내는 나라 있고 안 내는 나라 있는데 안 내는 나라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내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 미국 다 내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냅니다. 한국, 일본이 제일 많이 냅니다. 일본은 55%, 우리는 50%니까 우리가 2위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업을 계승하면 30% 할증이 붙어요. 이어서 20%로. 20%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50%, 20%가 10%가 더 붙는 거죠. 우리가 60%예요. 가업 승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상속세가 높으냐? 우리나라는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소득조차도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나라가 가져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그건 좋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탁월한 능력을 타고 태어나서 고소득을 누리는 거. 사실 많은 아이들 중에 부모가 똑똑해서 자녀도 똑똑한 경우가 많죠. 또는 부모가 연기자라서 자식도 연기자인 2대 연기자들도 있고 2대 체육 선수들도 있고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봅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 누구죠? 저 축구 저기 누굽니까? 저기 차범근, 아니, 차범근도 그렇죠. 차범근도 2대가 연속 그랬고 지금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도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아무튼 부모로부터 좋은 재능을 물려받아서 지금 상당히 고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많죠. 손흥민 얼마나 고수익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탁월한 능력을 타고 태어나서 고소득을 누리는 것. 이걸 우리가 정당한 소득이라고 볼까요? 안 그럴까요? 네 번째는 부지런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건 어떨까요? 사실 부지런하고 안 하는 것도 성향이라 그래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있고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정상적인 사회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2번, 3번을 정당한 소득으로 봐야 될까요? 정당하지 않은 소득으로 봐야 될까요? 놀랍게도 평등주의자들은 2번, 3번도 전부 다 정당하지 않다고 봐요. 존 롤스 같은 사람이 바로 정의론을 쓴 사람인데 2번, 3번도 정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2번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발전이 있을까요? 존 롤스는 평등주의자입니다. 정의론자이기도 하지만 평등주의자입니다. 이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능력과 탤런트대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작은 꽃도 만들고 큰 꽃도 만드셨거든요. 각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꽃이 더 아름답다, 어떤 꽃이 덜 아름답다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자는 거지. 그 독특성을 무시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들 주장대로라면 우리 인체도 누구는 머리가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우리 성경의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거는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 2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추신수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머슴밖에 더하겠냐. 김연아가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피겨스케이트 잘 탄다고 저렇게 돈방석에 앉겠냐. 그러니까 이네들이 오늘날 돈방석에 앉은 이유는 사회 덕분이다. 그러니까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는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아주 평등하게 농갈라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모른 척하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졌지만 서로 능력이 다르지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업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회. 이게 낙원인 것이지 똑같이 농갈라서는 평등사회가 낙원이 아닙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서 요건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강의하고 여기서 수업하면 어떨까요? 예,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다 표시를 아예 해놓겠습니다.